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갤럽 기준으로 20%에 딱 걸려가지고 네. 뭐 실제로 이제 분자분모 따져보면 19점 몇 프로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등등인데 그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좀 조언을 하신다라면 제가 총선 끝나고 24% 이렇게대로 떨어지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지지층의 수치가 낮은 것보다 그 조성의 질이 안 좋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 지금 이제 예전에 자영업자가 보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인데 왜 자영업자는 날아가 버렸냐. 예.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만 남았다. 그래서 이게 조성의 질이 안 좋다 그랬더니만은 꼭 그런 꼭 이 말꼬리 잡으려고 가정주부가 질이 안 좋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분석을 그냥 무시해 버렸거든요. 지금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밖에 안 남았다는 의미가 뭔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이 뭡니까? 가정주부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 얘기하는 거고요. 가정주부가 진짜 30, 40대 가정주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화이트 칼라로 잡혀요. 일하면은. 그러니까 60대 돼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집에서 그 아이들 뭐 뒷바라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밖에서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진 않으시죠. 그리고 그 무직은퇴층도 마찬가지고요.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의 세대 내에서는 친구들과 카톡 주고받으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20, 30, 40, 50대에 1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세대포 이론이라는 게 옛날에 본질이 뭐였냐면 20대, 30대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면은 그걸 60대, 50대 부모 세대에 설득한다 때문에 세대포 이론이 되게 동적인 이론이었던 건데 60대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구축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다른 데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말을 하기보다는 맨날 우리 애국 보수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채팅창 가가지고 거기서만 다순 거예요. 네. 밖에 나가지고 그냥 동네 가서 얘기하면 어느 누구랑 얘기해도 정치적 소수고 네. 유튜브에서만 정치적 다수니까 거기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담론이 이제. 이게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삼겹살집 이론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삼겹살집에 3명이 앉아 있으면은 그 중에 1명은 적어도 대통령을 옹호해줘야지만이 삼겹살집에서 과한 정치적 대화가 안 나오는데 지금은 높은 확률로 3명이 앉아 있으면 1명도 윤석열 지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강한 지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신나게 다 같이 까는 거죠. 오히려 동조 강화 현상이 일어나죠. 네. 사회활동하는 세대에서는 20, 30, 40, 50대에서는.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이 지금 지지율 구성이 그렇게 된 원인 20%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위기의 원인은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 또 명태균 사장 얘기 잠깐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여론조사에 광신도고 매니아라 가지고 무슨 뭐 비공표 조사를 계속 받아보고 이랬던 게 이분은 여론조사표를 볼 줄 몰라요. 네, 제가 선거 때도 계속 느꼈지만은 그 그냥 뭐 최종 결과치 하나 뭐 47대 48이다 그러면 그것만 알아요. 이 디테일하게 여론을 분석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판단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평균 2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남이 한 30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10이란 얘기예요. 이 정도면 아까 말했죠. 고깃집이나 어디는 아무도 없어요. 20, 30, 40대, 50대는. 그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탄핵 얘기를 이제 계속 좀 약간 오늘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이 먼저 하고 민주당 아직 당론은 아니고 이제 그 주변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탄핵에 대한 혹시 뭐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 또는 이제 전망 또는 개혁신당의 입장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다면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어제 방송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탄핵을 제가 찬성하는 조건은 그 박정훈 대령이 무죄나면 저는 탄핵 찬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박정훈 대령이 유죄 나오면 무죄 나오면 무죄 나오면 탄핵을 찬성한다? 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박정훈 대령이 아무 죄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고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한. 무죄 나오면 탄핵을 또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거요?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탄핵을 찬성할 이유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몰아간 게 몰아간 걸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무 죄 없는 군인을 명예를 더럽힌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은 무죄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높다고 보죠. 저는 확신하죠. 왜냐하면 도대체 거기서 박정훈 대령이 뭐 사리 사욕을 취한 게 무엇이며 최상병의 억울함 풀겠다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항명죄 같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어쩌면 옛날에 잘 나갈 때 윤석열이랑 가장 닮아 있는 행동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모순이죠. 원래 윤석열 하면 뭡니까? 원래 뭐 하나 가지고 끝까지 수사 올려가지고 다 잡아놓는 게 윤석열 수사 아닙니까? 근데 사단장하고
그런 사람 빠져나가는 거 잡겠다고 수사하는 게 그게 윤석열식 수사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과도한 수사라고 하면 윤석열 자기 부정이죠. 그럼 아무튼 그러면 거꾸로 그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네. 탄핵을 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을. 그러니까 탄핵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뭐 10일까지 탄핵 소추장 쓴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 기분 나빠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면은 법적 요건이 구체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 국조 아까 얘기했던 거 국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국조나 이런 걸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타임 스케줄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평고속도로는 국조, 디올백은 디올백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물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다 엮어가지고 탄핵으로 가자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저는 정작 조국 대표 뭘 써올지는 상상도 안 갈 정도로 아직까지는 싫어하는 사람 많지만 근데 뭐 이렇게 된 상황이죠. 사실 최상병 특검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최상병 특검이 안 돼도 박정훈 대령의 재판 결과라면은 우리가 넌지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온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불법성이 입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약간 정치적 과정이었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 과정이라기보다.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문제라 보는 거죠. 근데 유죄가 나와도 사실 문제 아닌가요? 네? 유죄가 나와도 문제 아닌가요? 유죄가 나오면 그거는 당장 탄핵의 사유가 되진 않겠지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겠죠. 정치적 문제죠, 그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 만난 다음 날에 돌맞아도 가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4대 개혁에 또 속도 내겠다. 이렇게 입장 계속 4대 개혁 얘기는 안 하셨죠, 실은 그냥. 개혁에 대한 얘기를 돌 얘기만 하셨죠. 아, 그 이후에 이후에 4대 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파악 경로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예전에 충격요법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이상한 소리만 선거 때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제가 당장 여의도역 가가지고 인사나 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람을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만난다. 그때 여의도역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그 성격상 아 내가 더 잘해야지보다는 아이씨 언젠가 이준석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했겠지만은 그거라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지금 안 겪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우리 15일, 25일 날 이제 뭐 그 디데이 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 뭐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는 저는 입장 같은 것도 어떠신지. 제가 법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판사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일 겁니다. 요즘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뭐 탄원서 보내고 이러고 있던데 은연중에 협박성 멘트도 들어 있고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저는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는 뭐 두 건에 대해 가지고 각각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본인이 과연 민주당에게 400 몇십억 물리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판사가 있을까? 네. 저는 그거는 약간 지금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구속 안 됐을 때 보면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었으나 뭐 구속하기 힘들다 이런 거 문제.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정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리고 선거에 진 사람한테 선거법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 건 전 또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은 약간 좀 그렇다 보고. 근데 이제 그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실 혐의가 다 소명되었다라고 한 판사는 적어도 그 유창훈 판사 당시 입장이 그랬던 거죠. 유창훈 판사는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이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100만 원 언더로 보고 그 이거는 아마 세게 나올 거라 봅니다. 위증 교사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1심인데 그 뭐 좀 후폭풍이 있을까요? 있죠. 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까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민주당을 오히려 휘두르려고 할 겁니다. 이게 사실 국민들이 그런 거 용납 안 하거든요. 휘두르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컨대 예를 들면 자신의 대리인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더 세게 압박해가지고 예를 들어 최종 형이 확정되면 사면 복권을 받아내려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잔머리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국민들이 쉽게 용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뭐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정치 고관층들의 관심사는 항상 이제 대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의 이제 전망은 이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 범보수로 본다고 치면
범보수에 한동훈 대표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 있고 홍준표 씨가 있고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있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이준석 의원까지도 이제 범보수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제 날아가게 되면 그 중에 하나의 카드로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이제 전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뭐 단일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어떤 특히나 내후년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간다 하니까 그때는 한 뭐 10% 초중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뭐 탄핵까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없다고 가정하면 일부에서는 야 이거 뭐 10중 8구 통합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런 이제 개혁신당 통합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대선의 공동 행보 이런 것까지도 전망하는 사람이 약간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사람은요 해본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미련이 남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본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근데 그게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제가 대표까지 해가지고 대선 지선 이겨보고 저는 제가 그래도 요즘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치인은 당대표 여당 대표 못 해보고 정치 그만둔다. 난 지금 다 해봤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또 해보고 싶겠느냐 그런 거. 네. 저는 그거는 대선 후보는 좀 다르잖아요.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그 정도 상황이 됐다 그러면 지는 대선일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건 개혁신당과 합당을 모색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본인들 논리를 다 시건하는 거잖아요. 예.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길 거 작게 이겼던데 패배의 화신 이준석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논리. 시건은 당연히 전제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 전제되는 그 정도 거죠. 시건할 정도면은 거의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아니 승장의 경험만 있는 제가 무슨 뭐 가서 패장 한번 해볼 그걸 경험 쌓겠다고 갈 일이 있나요? 어쨌든 지금 의원님도 대권 주자 그 여권에 그 뭐 범 여권 또는 범 여권의 여론조사상으로는 꽤 요즘에 좀 수치가 조금 나오시고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여권 1위인데 한동훈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저건 그냥 그 옛날에 보면 유신 정우회라고 그냥 그 의석 공짜로 얹어주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저 여권 대선 주자 1위니 뭐니 하는 거는 저건 그 시기에 당대표하고 있으면은 한 10% 정도 얹어줘요. 기본으로. 보수가 원래 그래요. 가장 TV 많이 나오는 사람 우선 얹어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자리는 황교안도 해보고 김무성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미 없는 자리예요. 저거는. 그래서 저거는 그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황교안 대표랑 저랑 뭐 부정선거 때문에 아무 당하기도 했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모든 면에 스펙이 우월해요. 뭐 서울대 성대 이거만 빼놓고는요. 학번을 굳이 따지자면은 총리도 지냈지, 법무부 장관 같이 지냈지, 거기다 뭐 당 대표 했지, 뭐 권한대행까지 해보셨지. 검사로서의 커리어는 뭐 훨씬 더 한동훈 그 황교안 대표가 잘했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는 국민의힘과 뭔가 같이 도모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뭐 이런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할 생각 전혀 없고요. 네. 아마 그림이 안 나올걸요? 그림이 안 나온다. 의원님 그래도 이름이 좀 거론되고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하면 좀 부담이 되시겠어요? 정치인이 그 올라간다고 부담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담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한 정치인들 또는 평론가들이 많이 틀렸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탄 선거도 그랬을 것이고 제가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들이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저러다 그냥 수그리고 공천이나 달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냥 저는 막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내 알아서 살겠다 하고 다녔어요. 가처분도 걸고. 그거 왜냐면은 제가 그냥 그런 그 오히려 아주 유치한 그 상투적인 문법 속에서 정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고요. 제가 맨날 안철수 욕했던 게 뭐냐니까 단일화 장사꾼이라는 건데. 그건 저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대표 하실 때 당대표 하실 때 그때 뭐 한동훈 대표도 당시 장관 뭐 많이 만나시고 하셨을 텐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저는 장관의 관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화 한 번만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보시기엔 이 두 사람이 틀어진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그냥 둘 다 밴댕이 고갈 XX인 거죠 그냥. 그걸 그러니까 자꾸 정치를 어렵게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분들 성격에 결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혹시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그 리스트 보고 제가 허접해가지고 제가 허접하다.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이런 거 잘하시는데 박지원 대표가 탁 조어해가지고 딱 갖다 붙이면은 뭐 만회 상환 뭐 이런 거 뭐 7인회 이런 갖다 붙이면은
명단이 웅장하거든요. 우선 네. 뭐가 막 김용갑 고문의 무슨 뭐 이렇게 뭐 다 그래도 최소한 보수에서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박근혜 뒤에 저런 그 7원로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구나라는 의심이 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무슨 한남동 7인의 명단 나오는 거는 무슨 뭐 수행하는 친구 뭐 하는 해가지고 책도 안 되는 명단인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총선 이후에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박영선, 양정철 국무총리 비서실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이제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관섭 씨였나요? 네. 그 비서실장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보다 자기가 뭐 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지금 친한교육 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정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종의 월권이라 그럴까요? 월권의 크기 또는 이제 어떤 남용의 크기, 그런 점에서는 또 제기할 법한 얘기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행정관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뭐 이런 거잖아요. 우선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물밑에는 그 십상시 등등 원래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어해가지고 될 게 아니죠. 십상시하면 적어도 그때 3명 정도는 뭐 안봉근 이재만 뭐 이런 그 정호성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또 나하고 역사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도 근본이 없는 명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알아야지 우선 사람들이 의심을 갖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윤핵관 얼마나 찰집니까? 딱 4명 딱 안 그래도 욕하고 싶었는데 4명 윤핵관 묶이니까 딱 좋잖아요. 그런 대표가 만든. 그러니까 그렇게 찰지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7인 뭐 한남동 7인에는 저도 누군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욕을 하겠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 좀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곡동 7인에 이렇게 뭐 맞받아주셨는데 거긴 더 허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이 상당히 저는 그때 가기 전부터 저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올 거고 또 음식 설명이나 하고 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는 좀 하셨다던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유튜버들이 왜 날 때리냐 뭐 이런 거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독대 호소인의 그냥.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했을지 않을지 뭐 그거는 이제 언론에 좀 흘러나온 얘기를 하지만 지금 확인된 건 아니니까. 최소한 이제 3대 요구사항이라는 거를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영린 비슷한 게 김건희 여사고 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정권의 아이덴티티는 김건희 여사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고, 이런 얘기를 이제 여권에선 찍소리 못하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기하는 것 자체는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판결이 곧 나오나요?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권? 예.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고발 사주권 누구가 처음에 그 문건을 만들어 줬을까요? 손준성 보냄인 건 알겠고 김웅 의원이 그 중간 전달자니까 아무 의미 없고 한동훈이다. 거기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저 영장을 갖고 와라 그래. 영장을 읽어 보니까 피의자 손준성, 김웅 및 한동훈, 김건희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뭐 수사가 될 리가 없지만은 사실 그런 거로 봤어도 예를 들어 그런데도 이름이 같이 나오고 이런 걸 봐가지고 이미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서가 지금은 누가 보낸 문서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손준성 검사가 처벌받게 생겼어요. 이미 1심에서 중형을 받았고. 근데 이게 2심에서까지 만약 그렇게 나온다? 저는 이거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법정의에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생사하는 사람은 어디서 웃고 있고, 그 압수수색 영장대로라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만약 맞다면은 그 처음에 가설이 맞다면은 하나는 영부인돼 있고 하나는 당대표 돼가지고 세상 착한 척하면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런 것부터 해서 그거 저는 고발 사주 같은 것들도 누가 했느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할 거라 보는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관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곧 뭐 2번째로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좀 이재명 대표가 비집고 드는 뭐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뭐 자기가 기분 좋아서 법무장관 나가가지고 꼭 구속시키겠다고 국회에서 막 발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공사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난다 한들 그렇게 뭐 진지한 얘기 하겠습니까? 네. 그 저는 뭐냐면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평론가로 평생 먹고 살 거면요 저 맨날 가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 같이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의외로 그걸 잘 안 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피해 입었던 윤석열 대통령만 주구장창 까는 거지. 예. 내가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 욕을 왜 하느냐? 아니 그 유튜브만 틀면 할아버지를 맨날 보는 건데 나까지 보태가지고 해야 될 필요 있느냐? 내가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 말빛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예.